충주병원이 의사사직으로 주말과 휴일, 야간 응급실 진료를 중단한 가운데 충북대병원도 전문의 부족으로 수술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응급 환자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응급의료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K-바이오스피어 사업이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충청북도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정부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공동화를 막겠다며 40층 이상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원도심 개발을 추진합니다. 사업성이 관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주권 유일의 2차 병원인 건국대 충주병원이 지난 1일부터 주말과 휴일 그리고 평일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북부 지역 응급의료가 이번 추석 연휴를 어떻게 버틸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와 심내혈관 질환 등 중증 환자들이 찾던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야간과 휴일 진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중 5명이 한꺼번에 그만둔 겁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면서 인력 채용과 급여 인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거절하자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문의 인원이 지금 부족해갖고 야간을 할 수 없어갖고 지금 충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리저리 방면으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애초 7명 전원이 사표를 냈다 2명이 마음을 돌려 완전 폐쇄는 면했지만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만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의사 2명이 2조 격일제로 근무해 응급실에는 의사가 1명뿐인데 응급실 병상 수는 23개 그대로입니다. 환자가 몰리면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19 타고 일로 온 적이 2번 정도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불안장애 같은 게 조금 있으셔갖고 근데 여기가 밤에 안 한다라면은 저희도 불안한 거죠. 2차 병원 응급실이 파행되면서 1차 응급기관으로 환자들이 몰렸습니다. 지난 1일 충주의료원 응급실 내원자는 평소보다 1.5배 늘었는데 13개뿐인 병상이 가득 차서 환자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시설과 인력으로는 경증 환자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응급 전문 인력을 늘리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기존에 확보한 인력마저 빠져나갈까 걱정입니다. 제일 문제는 의사 인력을 빨리 구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간호 인력도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건대병원의 간호 인력을 좀 응급실에 근무하던 분들을 좀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중증 환자는 청주권으로 이송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확대 운영해 수용하겠다는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지만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충주 지역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아무래도 청주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지요. 도내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도 전공의 사직으로 한계에 다다르긴 마찬가지. 응급 환자를 받더라도 전문 의사가 없어서 수술장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운영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로 교수 6명이 겨우 버텨왔는데 2명이 휴가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 1명이 휴직으로 또 공석이 됐습니다. 지원 나온 군의관도 곧 복귀할 예정이어서 응급실 운영이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지금 전문의 시험 공고를 내고 있고 진료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북대병원 전공의들은 복귀한 8명을 제외하고 106명이 모두 사직 처리됐습니다. 신규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1명도 없어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대책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응급실도 문제지만 전문의가 없어 수술장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는 겁니다. 수술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응급실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골절이라든가 뭐 수술해야 될 환자들이 다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암 환자들도 몇 개월씩 수술이 미루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있는 상황.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산모가 병원 26곳에 거절당해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고 음주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150km 떨어진 경북 안동으로 이송되는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가 최대 고비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응급 환자는 평소보다 2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대병원은 지역의사회가 연휴 기간 응급 당직을 함께 맡아달라며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 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들은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한편 충북대병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1,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대 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면 정상적인 교육과 실습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짓고 교수를 채용하는 데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뒤 수시 모집이 시작되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며 당분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이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당 지도부 또 광역단체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어제 청주에서 모인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은 지역 현안의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 또 예결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중앙부처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주 오송을 미국 보스턴의 캔달 스퀘어와 같은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는데요. 충청북도가 이에 한 달여 만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K-바이오 스퀘어. 5년간 3,325억 원을 투입해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병원,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보스턴의 캔달 스퀘어처럼 오송을 첨단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뒤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AI와 바이오 융합을 위해서 융합형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북의 미래 특화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는 공공예산이 500억 원 이상 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예타 조사 기간은 최소 6개월, 예타 대상이 되기 위한 과정까지 포함하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지난 7월 발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바이오 전문 교수 1,200명과 학생 2,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치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바이오 인력 양성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고배를 마신 충청북도가 한 달여 만에 예타 대상 신청 보고서를 보완해 과기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보이며 이미 한 차례 무산된 건데 글로벌 바이오 경쟁이 심각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다시 한번 정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대상 사업 선정은 가능하지만 예타 통과는 또 별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타 면제, 예타 신청 두 가지를 다 투트랙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 여부는 오는 11월, 면제 여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연말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충북의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광희 위원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5개 의석을 몰아준 충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에 빠진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축비와 충주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비 등 10가지 현안 예산을 건의했고 당 지도부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돼 주요 사업의 예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167억 원을 증액 편성한 충청북도는 오송역 선화부지 도정홍보관과 청남대 모노레일, 제천 청풍교 개발 용역비 등 김영환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들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사업도 적지 않아 최근 삭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도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개발을 택했습니다. 규제를 풀어 고층 아파트 등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결국 얼마나 사업성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 육거리에서 시청사 건립지 인근인 방아다리 사거리까지 하늘에서 바라본 청주 원도심은 일부 고층 건물을 빼면 30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정책을 보존 규제에서 정비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관지구를 폐지하고 건물 높이를 최대 130m까지 허용해 아파트 40층 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밀도 개발입니다. 특히 시청사와 중앙공원 인근 두 군데는 공동개발 권장지역으로 지정해 개발 방식에 따라 높이 130m의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공동개발 권장지역은 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고밀도로 복합 개발되는 말 그대로 원도심 개발의 시범지역 성격입니다. 사실 원도심은 재개발, 재건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 제한 완화와 더불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 기여를 하게 되면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현재 재개발이 진행 또는 계획되고 있는 남주 남문로 일대에는 기반시설이 확충됩니다. 현재 국비를 포함해 확보한 150억 원을 연결도로 등을 건립하는 데 투입해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원도심 개발의 틀은 아파트 외에도 기존 원도심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역별 권장 용도를 정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육거리 일대 상권과 편의시설, 소나무길 일대 업무시설 등이 주거를 보완하게 됩니다. 각 권역별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까지 복합시설로 입주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주시는 원도심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 주체에 다양한 혜택도 제시할 방침입니다. 결국 외곽의 신규 택지 개발과 비교해 얼마나 사업성을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을 개발을 통해 되살리겠다는 청주시의 새로운 실험은 이달 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에도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숙소 2곳이 마련됐습니다. 임시숙소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CCTV와 스마트 비상벨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입소자는 24시간 위기 상담과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이라면 최장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숙소 위치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한편 여성 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에 접수된 올해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328건에 달합니다. 도정 사상 첫 30대 여성 부지사가 된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저출생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수민 부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합류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해보고 싶은 업무는 저출생 관련 정책 작업이라며 꼭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행정 경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는 행정부지사와 다르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가감없이 지사에게 전달하고 공직사회 공유하는 정무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벌떼의 공격을 받은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여름철 벌쏘임 사고가 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원거리에서도 벌집을 제거할 수 있는 말벌 퇴치용 드론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 MBC 황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 손은 물론 사다리도 닿지 않는 나무 위 말벌집. 날아오른 25kg 대형 드론이 표적인 말벌집을 잡더니 친환경 살충제를 뿌려댑니다. 1분에 300발 플라스틱 하나를 난사해 구멍을 내고는 그 안에 다시 살충제를 넣습니다. 어지간해선 뚫기 어려운 말벌집 내부 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사라지고 있는 꿀벌들이 천적인 말벌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농촌진흥청이 3년 전부터 개발해 최근 특허를 취득한 드론 말벌집 퇴치기입니다. 말벌집을 한 6m 거리에서 타공을 하고 거기에 약재를 살포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여왕벌들이 도망 못 가고 괴멸하는 이런 형태로 장수말벌과 검은등 말벌 등 외래종을 포함해 5종이 넘는 말벌들을 퇴치하는 게 일상이 돼버린 양봉농가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말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말벌집을 퇴치할 수 있는 기술 시연회를 참석해 보니까 저희 양봉농가들이 이제 양봉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은 농가 반응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횡성에서만 하루 평균 50건, 강원도에는 한 해에 10,000건 넘는 벌집 제거 신고가 접수되는 소방당국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집 제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10m 이상 고지대는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 출동이 수월해질 거란 기대입니다. 벌집 제거할 때 많은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긴급한 출동이나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그에 따른 대응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한편 영월군에서는 인력이 닿기 힘든 물놀이 안전사각지대에 드론이 투입돼 모니터링은 물론 사고 시 구명 튜브를 던져주는 등 재난 분야에서도 드론의 역할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주로 가을철에 집중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열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스스가무시증 감염자는 충북에서만 올해 27명이 발병했고 치명률이 높은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감염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10월에 환자가 집중되는 만큼 벌초나 성묘객이 많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줄이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체험학습비를 다른 곳에 쓴 정황이 드러나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올 상반기 학교가 집행한 학생 체험학습비의 일부를 유용한 의혹이 제기된 고교 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